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4회 실기 기출 보건 문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홀랜드 흥미에 관한 6가지 유형을 쓰시오. 이건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편이죠. 별 5개. 그 이상을 별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문제입니다. 현탐의 사진관, 리아색. 아직 암기 안 되신 분들은 홀랜드 유형 바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형과 함께 각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쓰시오. 이렇게 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홀랜드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로 연결을 해두겠습니다. 정리 안 되신 분들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틴슬레이 브래들리가 제시한 검사 해석의 4단계를 설명하시오. 네, 틴슬레이 브래들리, 팀브레드죠. 팀브레드 해내결추. 그래서 이 문제도 출제 빈도가 별 4개, 네, 꽤 높은 편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검사 해석 4단계 해내결추, 해석 준비하기 1단계입니다. 내담자가 검사 점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석을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 2단계는 내담자 준비시키기. 내담자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3단계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4단계 추후 활동. 결과 설명 이후에 내담자의 이해 그리고 내담자의 의견을 확인한다. 해내결추. 3번 슈퍼의 진로 발달 5단계. 네, 필기 시험 준비할 때 우리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 내용인데요. 성탐 화교세. 실기 시험에서는 출제 빈도는 별 3개 정도. 그래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성장기는 어렸을 때 욕구 환상이 지배하는 시기죠. 그러다가 점차 사회 참여와 현실 검증력 발달하면서 흥미 능력을 중시하게 되고요. 탐색기는 학창 시절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이제 성인 초기죠. 자아를 검증하고 직업 탐색을 시도한다. 확립기는 이제 취업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직업에 종사하고 터전을 잡는 시기다. 유지기는 이제 중년 이후로 이제 은퇴할 때까지, 은퇴하기 전까지 시기에 해당이 돼요. 직업 세계의 위치가 확고해지고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쇠퇴기는 은퇴 이후죠.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찾게 된다. 그래서 각 단계에 대한 이 슈퍼 진로 발달 단계에 대한 좀 상세한 내용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필기 때 공부했던 영상 더보기란에 연결을 해 놓을 테니까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지정서 상담 기법의 기본 과정, 기본 개념, 상담의 목표를 쓰시오. 그래서 각각 2점씩 해서 6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기존의 별 1개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2020년 또 23년 이렇게 출제되면서 별 1개에서 1.5개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REBT는 핵심이 논박이죠. 논박. ABCDE 모델, ABCDEF 모델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 단독으로 출제가 많이 되었고 별 5개 빈도, 그리고 요 밑에 나와 있는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당위성,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이루는 3가지 당위성입니다. 요 내용도 별 4개 출제 빈도입니다. 꼭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 그래서 REBT에서는 요 2가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정리해 두시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영상으로 연결을 해둘 테니까요. 공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REBT 문제로 돌아가서 REBT 기본 가정. 그러니까 REBT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논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하는 것. 이게 REBT의 목표죠. 그래서 기본 가정은 합리성과 비합리성 모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하는 것, 대체시키는 것이 REBT 상담의 목표이다. 기본 개념 ABCDE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A, 선행 사건이에요. Activating Event. 이런 어떤 그 비합리적 신념을 형성하는 그런 촉발 사건들이 있겠죠.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비합리적 신념 체계가 형성이 된다. 빌리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한 결과, 컨시퀀스예요. 어떤 결과죠? 정신적, 신체적 결과, 우울, 불안, 이런 여러 결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담 장면으로 들어가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게 돼요. 논박을 통해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시키게 된다. 이렇게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이 되면 이펙트, 그 결과, 내담자는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합리적 신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F까지도 이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F는 감정이에요. feeling. 그래서 내담자가 느끼는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정서, 이것을 F, 느낌이라고 합니다. 상담의 목표 말씀드렸듯이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합리적 신념 체계로 대체한다. 그럼으로써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5번 구성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 3가지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별 5개의 빈도고요. 먼저 타당도 하면 내준구죠. 내준구 안까지도 봅니다. 내용, 준거, 구성타당도, 안면타당도가 있다. 그 중에 구성타당도는 구수변요, 수렴, 변별 타당도가 있고 요인 분석이 있다. 구수변요. 그래서 먼저 구성타당도라는 것은 개념 구인타당도라고도 하죠. 개념 타당도, 개념이 잘 측정되었는지, 개념이 타당한지를 보는 게 개념 타당도입니다. 그 전에 먼저 타당도라는 것의 의미는, 타당도는 검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게 타당도죠. 그러니까 개념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개념 타당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렴 타당도라는 것은 수렴, 집중된다는 거죠.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과 관련이 높은지를 보는 게 수렴 타당도예요. 그리고 변별 타당도라는 것은 관련이 없는 요인을 잘 걸러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속성과 관련이 없는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렴 타당도는 예를 들어서 임신 검사를 할 때 혈액검사, 소변검사 모두 임신을 의미하는 수치를 나타낸다 하면은 이게 수렴하는 거잖아요. 결과가. 수렴 타당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변별 타당도, 관련 없는 변수니까요. IQ 점수와 수면 시간, 이 둘은 서로 상관이 낮게 나오겠죠. 즉 변별 타당도가 높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인 분석이라는 것은 검사를 개발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검사 문항들이 1번부터 50번까지 예를 들어 있다라고 하면은 1번부터 2번, 1번에서 2번, 1번과 3번, 1번, 4번, 또 25번과 27번 이런 식으로 모든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상관이 높은 문항들끼리 그룹을 짓습니다. 그렇게 상관이 높은 문항들을 그룹화 지어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 그룹은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들이야. 이 그룹은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들이야. 이렇게 관련이 있는 개념들을 측정하는 것끼리 묶어두는 것. 요게 요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구수변요. 요 내용을 정답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렴 타당도, 관련 있는 변인들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변별 타당도, 관련 없는 것과 상관이 낮아야겠죠. 요인 분석은 상관이 높은 문항들끼리 그룹화하는 것이다. 끝. 6번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수포는 진단이라는 용어 대신에 평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수포의 평가 3가지. 수포는 앞에서 우리 경력 발달 5단계 문제도 있었고,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평가 3가지. 이것도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별 5개의 빈도고요. 개인 문제 예언 평가입니다. 수포, 개인 문제 예언 평가. 그래서 개인의 평가, 개인에 대해서 진단하는 거죠. 심리 검사를 통해서, 심층적 면담을 통해서, 사례 연구를 통해서 내담자 정보를 수집하는 게 개인 평가. 문제 평가라는 것은 내담자의 문제, 내담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평가, 개인 평가, 문제 평가를 토대로 예언 평가를 한다. 예언 평가, 예측입니다. 내담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문제 예언 평가. 7번 직업심리검사의 분류에서 극대 수행검사와 습관적 수행검사를 설명하고 각각의 대표적인 유형 2가지를 쓰시오.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별 5개 빈도고요. 심리검사의 분류는 앞에서 공부할 때 간단하게 언급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그래서 검사 분류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출제 빈도는 이제 별 1개입니다. 장모실축, 요 검사 장면 분류만
출제 빈도가 별 2개다. 그래서 극대 수행 검사는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잖아요. 네, 그래서 성능 검사라고도 하고 성향 검사는 습관적 수행 검사와 같은 말입니다. 먼저 극대 수행 검사 보시면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 인지 극대.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 성능 검사, 극대 수행 검사입니다. 극대로 수행을 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지능, 성취도, 적성 검사. 요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검사죠. 습관적 수행 검사는 성향이라고 하죠. 습관적 수행. 비인지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서, 흥미, 이런 것들. 그래서 시간 제한이 없어요. 흥미 검사, 성격 검사, 태도 검사가 성향 검사, 습관적 수행 검사입니다. 암기는 인지 극대, 극대 수행은 인지 능력, 습관적 수행 검사는 비인지 요인을 측정한다. 그리고 지성적인 흥성태, 지능, 성취도, 적성 검사가 있고 흥성태, 흥미, 성격, 태도 검사가 있다. 끝. 8번 심리 검사는 이렇게 성능 검사와 성향 검사로 분류할 수 있다. 앞에 문제에서 봤죠. 극대 수행, 습관적 수행. 그래서 이 둘에 해당하는 검사명을 3가지씩 쓰시오. 그래서 출제가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2문제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 빈도는 별 2개 출제 빈도고요. 앞에서 지성적인 흥성태 공부했었죠. 그래서 성능 검사로 보면 지성적, 지능 검사, K-웨이즈가 있어요. 그리고 GATB는 적성 검사입니다. 일반 적성 검사. 그리고 학업 성취도 검사는 성취도 검사다. 성향 검사로 보면 흥성태. 그래서 흥미, 성격, 태도 검사. 빅5 성격 검사가 있고요. MMPI, 홀랜드 흥미 유형 검사. 우리 공부 많이 여러 번 했어요. 스트롱 흥미 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 그래서 요 중에서 3가지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9번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직업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변별 진단 4가지. 윌리엄슨 변별 진단 4가지는 출제 빈도가 높다. 별 5개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4가지 범주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라 라고 했어요. 윌리엄슨은 직업 무선택이다. 왜냐하면 흥미적성이 불확실해서 어리석은 선택만 하니까 직업 무선택이다. 자, 직업 무선택 혹은 미선택. 직업을 결정한 경험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직업 무선택이죠. 흥미적성 불확실에서 흥미적성입니다. 흥미와 적성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자, 흥미를 느끼는 직업에 대해서는 적성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흥미를 느끼는 직업에 대해서는 능력이 안 되고, 또 적성, 능력에 맞는 직업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어요. 이게 흥미적성 불일치. 다음 확신 부족, 불확실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경우. 현명하지 못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이라고도 합니다. 동기나 능력, 성격, 흥미, 적성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할 때 어리석은 선택. 윌리엄스는 직업 무선택, 흥미적성 불확실해서 어리석은 선택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꼭 암기를 해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10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흥미검사의 종류 5가지. 이 문제 별표 2개. 출제 빈도고요. 강한 청소년 쿠더, 선호대학 알아보자. 강한 청소년 쿠더, 선호대학 알아보자. 강한 하면 스트롱이죠. 스트롱 직업 흥미검사. 청소년 직업 흥미검사 있고요. 쿠더 직업 흥미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 대학 전공 흥미검사. 이게 다 흥미검사입니다. 강한 청소년 쿠더, 선호대학 알아보자. 끝. 직업상담사 자질 5가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만약에 암기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 출제 빈도는 별 2개 출제 빈도고요. 상담사가 성수동에 사세요. 그래서 성수동에 있는 이 기분 상황. 상담사 성수동 2기분 상황. 그래서 성격 있어야 되고 결함이 없어야 되겠죠. 수용, 존경, 내담자에 대한 수용, 존경이 있어야 한다.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획, 운영 기획 능력이 있어야겠죠. 무엇에 대한 직업 상담을 운영 기획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분석, 직업 정보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뭐 이 외에도 정신장애에 대한
그 해박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뭐 스트레스 조절 능력, 뭐 이런 것도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5가지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다음으로 갑니다. 12번. 집단 상담의 장단점 각각 3개씩 쓰시오라고 했는데 출제 빈도는 별 5개.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장점은 5가지 이상은 정리를 해두세요. 아니다. 6가지입니다. 6가지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6가지까지 장점은 정리를 해두시고요. 단점은 3개. 요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집단 상담은 12십 소통, 교류 풍부. 네, 요게 장점이고요. 12십 소통, 교류 풍부. 비만 개성이라고 단점입니다. 비만 개성이라고. 그래서 장점 보시면 12. 시간 비용 절약할 수 있고요. 쉽게 받아들여요. 개인 상담보다 집단 상담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하는 얘기를 더 쉽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소속감이죠. 집단 구성원들끼리 소속감,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찰. 1대1 상담보다 집단 상담에서는 여러 그 집단원들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교류. 네, 교류의 기회가 있죠. 더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단점으로는 비만 개성이라고 비밀 유지가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요. 개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요. 집단의 압력 때문에. 집단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 13번. 직무 분석 방법을 3가지만 쓰고 설명하시오. 네, 직무 분석 방법은 최초비대 분석이다. 최초분석법, 비교확인법, 대입헌법, 최초비대인데요. 문제 답안 작성하기 전에 최초분석법 보시면 이게 출제가 더 많이 됐었죠. 최초분석법 5가지를 쓰시오. 최초분석법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네, 이렇게 출제가 더 많이 됐어요. 관면체설록이었죠. 관찰법, 면접법, 체험법, 설하면 설문지법이랑 혹은 질문지법이라고 해도 되고요. 녹은 녹화법. 네, 이렇게 최초분석법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 최초분석법은 자료가 별로 없을 경우에, 직무 관련 자료가 드물고 관련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 최초분석법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비교확인법이라는 것은 자료를 비교 확인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직무를 비교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직접 관찰을 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이런 경우에 자료를 갖고 비교 확인하는 거고요. 또한 해당 직무에 대해서 그 참고 문헌이 많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비교 확인법을 사용해서 직무 분석을 하게 된다. 대입헌법은 그룹 토의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Developing a Curriculum의 약자예요. Developing a Curriculum. 그래서 이렇게 대입헌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8명에서 12명의 이제 위원회가 있어서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떠납니다. 2박 3일 워크숍을 떠나가지고 단기간에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이렇게 교육과정 개발을 단기간에 추출해내는 방법이다. 대입헌법. 최초비대 분석이다. 끝. 14번.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에 육체활동의 구분 4가지를 쓰시오. 네, 한국직업사전은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그리고 이 문제는 출제 빈도는 별 2개 출제 빈도고요. 여기서는 4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5가지까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5가지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직업사전 요렇게 생겼는데 한국 문화 강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이 중에 부가직업 정보 항목을 보면 육체활동 보시면 언어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력. 한국 문화 강사는 언어력이 이제 요구가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육체활동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체 능력을 말하는 거죠. 네, 요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 내용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런 활동을 균형 감각이라 한다, 웅크림이라 한다 라는 것이고요. 암기는 5가지 이상 암기를 하시면 돼요. 언어력, 시각, 청각, 손사용, 균형 감각, 웅크림 해서 언어시청, 손사용은 균올마 혹은 언어시청, 손웅균. 그래서 언어,
시청, 손사용, 웅크림, 균형감각, 언어시청, 손흥균이다. 끝. 15번입니다. 주어진 예시를 보고 다음을 계산하시오. 네,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이거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무조건 생경비 취실. 생경비 취실이죠.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이 되고,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실업자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생경비 취실. 생경비 취실. 그럼 문제로 들어가면, 자, 15세 이상 인구가 3598,6,000명이래요. 15세 이상 인구, 생산 가능 인구죠? 3598,6,000명이다.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1471,6,000명이네요. 1471,6,000명. 그 다음에 취업자가 2014,9,000명. 취업자 2014,9,000명. 그러면 우리 경제활동 인구 구할 수 있겠네요. 계산하면 2127,000명이다. 2127,000명이고요. 다음 실업자 수. 실업자 수도 우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빼면은 실업자 수가 21,000명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구할 수 있죠? 실업률을 구하시오. 실업률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실업률은 어떻게 구해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요 둘을 계산하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하면 실업률이고, 그러면 취업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네, 요 둘이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수 곱하기 100. 고용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고용률은, 취업률은 요거였어요. 고용률은 요겁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다. 네, 요 정도 알아두시면 요 계산 문제, 실업률 관련 계산 문제는 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실업률, 그래서 돌아오면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하면은 21270 1000분의 1121 1000명이다. 여기에 이렇게 숫자 써놓고 1000 잊어버리고 안 적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약 5.3%, 정확히는 5.2703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반올림 해서 둘째 자리 반올림 하면 5.3%. 임금 근로자 수는, 자, 임금 근로자 수는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를 더한 합이에요. 임금 근로자 수는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를 더한 합인데, 근데 요거를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보면은 취업자에 보면은 자영업자는 임금 근로자가 아니죠. 그리고 무급 가족 종사자는 임금을 안 받으니까 제외가 되고 해서 요 셋을 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2819,000명이 나옵니다. 3번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 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5986분의 21270,000 곱하기 100 하면 약 59.1%. 끝. 16번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분류 원칙 중 포괄적 업무 분류 원칙 3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네, 출제 빈도 높았던 문제입니다. 별 5개 출제 빈도고요. 포괄적 업무라고 하면 업무 안에 직무가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포괄적 업무라고 하는 거죠. 암기는 포괄적 주체생, 포괄적 주된 직능 생산, 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원칙을 순서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주된 직무 우선 원칙 적용했는데 안 되면 그 다음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 적용을 하고, 이걸로 적용이 안 되면 생산 업무를 우선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주된 직무라는 것은 가장 상관성이 많은 항목에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게 주된 직무고요. 예를 들면은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과대학 교수는 강의, 연구, 진료, 처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직무 중에 가장 관련이 많은 분야로 분류한다. 이게 제1원칙. 그 다음 최상급 직능 수준 원칙이다. 직능 수준이 높은 걸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리와 배달의 직무 비중이 같을 경우는 조리의 직능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조리사로 분류를 한다. 이걸로도 분류가 안 되면 생산 업무 우선 원칙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생산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생산 업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직업을 분류한다. 빵을 생산해서 판매를 같이 하는 사람은 판매원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빵사, 빵을 만드는 생산 업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직업 분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괄적 주체생, 주된 직능 생산. 그리고 이것과 유사하게 또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있죠. 다수직업 종사자 관련 문제. 그래서 다수직업 종사자의 일반 원칙, 이것도 순서대로 적는 문제 별 5개. 이 문제는 제가 더보기란에, 제목 누르시면 더보기란 있죠? 더보기란에 제가 이전에 공부했던 영상 연결해 놓을 테니까요. 암기가 안 되신 분들 가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7번. 생산성 임금제에 의하면 명목임금 상승률을 결정할 때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의 상승률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성 임금제라는 것은 생산성을 임금과 연동시키는 겁니다. 노동자의 생산성과 임금 인상률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목임금의 상승률은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상승률이다. 문제 더 보시면 어떤 기업의 2010년 근로자 수, 생산량, 생산물 단가, 자본 비용이 이랬고요. 2011년에는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이렇게 자본 비용도 올랐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한 게 이 표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생산성 임금제에 근거할 때 2011년 적정 임금 상승률을 계산하시오. 이 말인 즉슨 생산성 임금제는 뭐예요? 생산성을 임금에 연동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노동력의 이런 부가가치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계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자, 우선 생산량이 2010년에는 100개였고 2011년은 120개로 늘어났어요. 생산량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러면 생산량의 가치, 생산 가치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은 자, 생산물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요? 생산량에다가 가격을 곱하면 얼만큼의 가치를 생산했는지 나오죠. 100 곱하기 단가 10원 하면은 1000원의 생산물 가치입니다. 2010년. 그리고 2011년은 생산물 가치가 어떻게 돼요? 120개에다가 12원 곱하니까 1440원이죠. 생산물 가치는 1440원이다. 그래서 40명이 2010년에는 40명이 1000원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냈고 2011년은 50명이 1440원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노동력 한 명당 얼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냈냐? 요걸 의미하는 게 바로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이죠. 그래서 1000을 40으로 나누면 25원. 한 명당 25원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고요. 2011년은 1440원을 50명이 만들어냈으니까 한 명당 28.8원의 가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이 25원에서 28.8원 이렇게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몇 퍼센트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게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를 보고 이것과 연동해서 임금을 인상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이로 적어보면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은 100 곱하기 10 1000원의 가치를 만들어냈다. 40명이. 그래서 한 명당 25원. 2011년에는 120개를 12원에 그래서 1440원의 가치를 만들어냈고 이거를 50명이 만들어낸 거니까 한 명당 28.8원의 가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이 얼마나 상승했냐. 자, 처음에 25원이었어요. 25원이었는데 요 차이만큼 만들어낸 거죠. 28.8원에서 25원만큼의 차이. 그래서 처음에 25원이었는데 요만큼 증가한 거예요. 여기에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몇 퍼센트 늘었어요? 15.2%가 늘었다. 그러면 생산성 임금제는 생산성과 임금을 연동하는 거니까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이 15.2% 늘었으니까 임금은 얼마나 올려줘요? 15.2% 올리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출제 빈도는 별 3개
였어요. 18번으로 갑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결정 방법과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 각각 3가지씩 쓰시오. 자, 산업결정 방법이라는 것은 산업을 분류할 때 어떤 산업으로 분류할 것인지 그 산업을 결정하는 원칙을 말하는 거고요.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은 이 산업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분류에 적용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산업 결정 방법은 출제 빈도가 별 4개로 출제가 꽤 빈번하게 됐었고요. 적용 원칙은 별 2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문제가 이제 하나로 합쳐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먼저 산업 결정 방법 정리해보면, 그리고 산업 결정 방법이랑 적용 원칙 모두 4가지 이상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제가 4가지까지 되었으니까 4가지 이상 정리해 두시고요. 산업 결정 방법 보시면 생수주, 계기산, 휴청설, 담보, 중보. 생수주. 생산 단위 활동은 어떻게 결정해요?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생수주. 다음 1번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게 적합하지 않으면 종업원수, 노동시간, 임금, 급여액, 설비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한다라는 것이고요. 계기산,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면 기산, 기간 중 어떤 기간이죠?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가장 많았던 활동으로 산업을 결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루잠 회사에서는 1, 2, 3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에는 농업을 하고 겨울에는 스키용품을 대여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사 대상 기간이 만약에 겨울이었다 라고 하면 산출액이 가장 많았던 스키 대여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겠죠. 다음 휴청설이죠. 휴청설. 휴업 중 청산 중인 사업은 어떻게 분류를 해요? 휴업 이전에, 청산되기 이전에 영위했던 산업을 보고서 산업을 결정해야 되겠고요. 설립 중인 사업체는 당연히 설립 이후에 영위하게 될 산업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다음 단일 산업체의 보조단위, 담보, 중보. 그래서 단일 사업체의 보조단위, 그루잠 주식회사에서 보조단위, 구매, 연구개발, 생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부서죠. 그러니까 1개 부서로 포함한다. 그런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보조단위라는 것은 이제 그루잠 지주회사가 있고 그 아래에 여러 사업체가 있죠. 그루잠 전자, 그루잠 교육, 그루잠 테크 이렇게 여러 사업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보, 중보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산업결정 이 중에 4가지 이상 정리해 두시고요. 적용 원칙입니다. 적용 원칙도 이 중에 4가지 이상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분류를 적용할 때는 산출물, 투입물,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하고요. 활동 단위가 복합적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분류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그 다음에 중, 소, 세세 분류 순서대로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으면 어떻게 결정하느냐, 적용하느냐,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생산 단위의 소유 형태, 법적 조직 유형, 운영 방식은 산업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너 경영 기업이 있고 전문 경영인 경영 기업이 있어요. 이게 산업 분류와는 상관이 없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식적 생산물, 비공식적 생산물, 그리고 합법, 불법적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이것도 산업 분류랑은 상관이 없죠. 공식, 비공식, 합법, 불법. 산업 분류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르게 분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0년 4회 기출 보건 문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